이게 무슨 일이야? 당장 내 옷에서 손 떼. 호화로운 호텔 파티장, 천장의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는 가운데 비명이 터져 나왔다.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두른 60대 여자가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려 하지만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다. 어머님, 이 옷이요? 어머님이 며칠 전에 닦으라고 하신 그 구두 한 켤레 값도 안 돼요.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 화장기 없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세련된 메이크업에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목덜미에서 영롱하게 빛났다. 그녀의 입가엔 얼음장같이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당신들이 지난 10년간 쓴 생활비 전부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파티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바닥을 기어가며 애원했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대체 며느리는 왜 복수의 칼을 갈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3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거대한 현수막에는 넥스트 로지스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라는 문구가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호텔 입구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를 차려입은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파티장 중앙 조명을 받으며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이상훈이었다. 그의 옆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20대 후반의 여자 강유라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둘은 마치 광고 모델처럼 환하게 웃으며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10년 만에 이렇게 큰 회사를 일구시다니. 에이, 아닙니다. 다 운이 좋았죠. 상우는 겸손한 척했지만 그의 얼굴엔 자만심이 가득했다. 유라는 그런 상훈의 팔을 꼭 껴안으며 교태를 부렸다. 오빠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밤낮 없이 일하시는 거 제가 다 봤어요. 하, 우리 유라가 제일 잘 알아주네. 그때였다. 파티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입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무릎이 나간 회색 트레이닝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여자가 파티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이지혜였다.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 보풀이 일어난 후드티. 그녀는 호화로운 파티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으로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다. 하객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저 사람 누구야? 혹시 노숙자 아냐?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상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라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지혜를 쳐다봤다. 그 순간 파티장 한쪽에서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두른 60대 여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바로 상훈의 어머니 박옥자였다. 아, 이 미친년아.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니야. 옥자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에서 돈뭉치를 꺼내 지혜의 얼굴에 던졌다. 10,000원권 지폐들이 공중에서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파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이 푼돈이나 주워 담아서 당장 꺼져. 우리 아들은 이제 귀한 집 규수하고 새살림 차리기로 했어. 내 같은 촌뜨기는 이제 필요 없단 말이야. 지혜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천천히 무릎을 굽혀 바닥에 돈을 줍는 듯했다. 하객들은 민망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상우는 차갑게 지혜를 내려다봤다.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완전히 외면했다. 하지만 지혜는 돈을 줍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녀의 손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 쪽지를 집어들고 있었다. 법인 카드 승인 취소 마이너스 5억 3천만 원. 지혜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얼음같이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상훈 씨. 지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다. 10년 전 기억하세요? 상훈은 짜증스럽다는 듯 지혜를 쳐다봤다. 뭐? 아무것도 없던 당신한테 제가 뭘 해줬는지 기억하냐고요. 유라가 비웃듯 웃으며 끼어들었다. 아줌마, 지금 창피하지도 않아요? 여기 다 보는데 빨리 나가요. 하지만 지혜는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오직 상훈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좋아요. 끝까지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지혜는 손에 쥔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옥자가 뒤에서 소리쳤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이 상팔자녀나. 파티장 밖으로 나온 지혜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머니 속 종이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법인 카드 승인 취소네요. 상훈이 몰래 유라의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을 빼돌리려다 실패한 기록이었다. 지혜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저예요.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지혜는 호텔 건물을 올려다봤다. 화려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파티장. 저 안에서 상훈과 유라는 여전히 웃고 있을 것이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끝날 테니까. 지혜는 작게 중얼거리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다. 모든 것은 훨씬 오래전 지혜가 사랑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허름한 재래시장, 낡은 천막 아래 떡볶이 가게 앞에 만삭의 몸으로 서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당시 28살이었던 이지혜였다. 아줌마, 떡볶이 한 접시요. 네, 잠깐만요. 지혜는 배가 부른 몸을 이끌고 재빠르게 떡볶이를 담아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다. 이미 2년째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떠나고 나면 그녀는 허리를 펴며 배를 쓰다듬곤 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아빠 회사 차려줄게. 장사를 마친 뒤 지혜는 하루 매출을 계산했다. 18만 원. 작은 공책에 꼼꼼하게 적어 넣었다. 그 공책엔 지난 2년간의 매출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매출액 옆에는 어디에 썼는지도 적혀 있었다. 상훈 학원비, 사무실 보증금, 법인 설립 비용. 월세 40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에는 초라한 추리닝 차림의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이상훈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표정엔 자신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여보 왔어? 오늘 매출은 어때? 응, 18만 원 벌었어. 상훈의 얼굴이 환해졌다. 우와, 대박이네. 역시 우리 지혜가 최고야. 지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달걀 하나를 넣은 라면. 그것이 두 사람의 저녁이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빨리 취직을 해야 하는데. 상훈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당신은 공부만 해. 회사 차릴 준비하는 거잖아. 그래도 내가 임신까지 했는데 이렇게 고생시키다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고생이 아니야. 지혜는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다.
상우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다. 지혜야, 내가 꼭 성공할게. 그리고 너한테 이 은혜 평생 갚을게. 약속해. 응, 믿어. 그날 밤 상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혜의 배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기야, 미안해. 아빠가 무능력해서 엄마가 고생하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멋진 회사 만들어서 엄마랑 너 행복하게 해줄게. 지혜는 그런 상훈을 바라보며 행복해했다. 비록 좁은 원룸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간이 그녀에겐 가장 소중했다.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들렸고 방 안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호화로운 호텔 스위트룸. 킹사이즈 침대 위에 상훈과 유라가 누워 있었다. 유라는 상훈의 가슴팍에 기대어 교태를 부렸다. 오빠, 진짜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응, 어차피 재산 분할 조항은 없으니까 그냥 보내주기로 했어. 잘했어요. 솔직히 그 아줌마 보기만 해도 짜증났거든요. 상우는 비웃듯 웃었다. 지혜는 그냥 유모 같은 존재였어. 돈이나 벌어오라고 곁에 둔 거지. 그래도 10년이나 같이 살았잖아요. 10년? 그게 뭐 대수야. 이제 난 재벌 집안 사위가 되는데. 유라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알 수 없는 음흉함이 담겨 있었다. 오빠, 근데 회사법인 인감이랑 OTP는 어디 있어요? 응? 그거 당연히 내 금고에 있지. 나도 한번 봐도 돼요? 궁금해서. 나중에 보여줄게. 그것보다 우리 내일 명품 쇼핑 갈까? 너 차 한 대 사줄게. 정말요? 오빠 최고. 유라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선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1억짜리 명품 시계가 놓여 있었다. 상훈이 유라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시계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라는 것을. 강남구의 한 고급 빌딩 최상층,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지혜가 서 있었다. 그녀 앞엔 거대한 모니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고 각 모니터에는 회사의 재무 현황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사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중년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혜의 비서이자 오랜 동업자인 김 변호사였다. 네. 상훈 씨가 법인 계좌에서 5억을 빼내려다 제가 차단했더니 당황하더군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손이 왼쪽 약지의 결혼반지 자국을 만졌다. 10년. 그녀가 참고 견뎌온 시간이었다. 김 변호사님, 제가 지금까지 모은 증거 파일 전부 확인해 주세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횡령 증거 47건, 배임 증거 23건, 사문서 위조 6건,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그 안엔 지난 10년간 상훈과 시댁 식구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것도 추가해 주세요. 지혜가 건넨 USB를 받아든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이건... 네. 강유라라는 여자의 전과 기록과 현재 진행 중인 사기 행각입니다. 제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3개월간 미행시켰어요.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 자료네요.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의 서울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모두 그녀가 피땀 흘려 일군 것들이었다. 김 변호사님, 제가 10년 전에 이 회사 설립할 때 뭐라고 했죠? 상훈 씨를 사장으로 내세우되 실제 대주주는 사장님의 일인 지주회사로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때 상훈 씨는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차렸다고 믿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지혜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이었다. 거기엔 넥스트 로지스의 실제 대주주가 이지의 지주회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모든 특허도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회사 건물도 제 법인 소유예요. 상훈 씨는 그냥 제가 만들어준 인형이었을 뿐이죠. 김 변호사는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10년을 기다리신 보람이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상훈 씨가 저를 사랑하고 시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아껴주길 바랐죠. 지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곧 차가운 냉정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도구로만 봤어요. 돈 벌어오는 머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사장님,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제가 만들어준 모든 것을 다시 거두겠습니다. 지혜는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상훈의 법인 계좌 내역이 떠올랐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상훈 씨, 당신이 버린 건 저한테 10년 동안 베풀어준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 목숨줄을 버린 거예요. 그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화면에 트랜잭션 캔설드라는 문구가 떴다. 상훈이 유라에게 선물하려던 5억 원짜리 수입차 계약이 취소된 것이다. 이제부터 하나씩 회수하겠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지혜의 입가에 얼음같이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창밖으로는 자정이 지난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고급 아파트 거실. 옥자가 소파에 앉아 홈쇼핑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금팔찌가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어머, 이 목걸이 괜찮은데? 야, 상훈아, 이거 하나만 사줘. 상훈이 침실에서 나오며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엄마, 나 지금 바빠요. 나중에요. 쯧쯧, 바빠 죽겠네. 그래도 어머니 부탁은 들어줘야지.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기사가 큰 박스를 들고 서 있었다. 이상훈 고객님 맞으시죠? 고급 시계 배송 왔습니다. 상훈의 얼굴이 환해졌다. 유라에게 선물할 1억짜리 명품 시계였다. 그는 신이 나서 박스를 뜯었다. 반짝이는 시계가 나왔다. 와, 역시 멋있네. 상훈은 흡족한 표정으로 시계를 살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시계가 진품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라는 것을. 지혜가 미리 결제 경로를 조작해서 진품 대신 짝퉁이 배송되게 만들었던 것이다. 옥자가 다가와 시계를 보며 감탄했다. 어머, 이거 얼마짜리야? 1억이요. 헐, 1억? 이걸 그 여우 같은 년한테 준다고? 엄마, 유라는 재벌 딸이에요. 이 정도는 줘야죠. 옥자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도 아깝긴 하다. 그 돈이면 나한테 금붙이 몇 개 더 사줄 수 있는데. 엄마는 나중에 더 좋은 거 사드릴게요. 일단 유라 집안이랑 관계 굳히는 게 먼저잖아요. 옥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우리 아들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나저나 그 지혜라는 년은 완전히 내쫓은 거야? 네, 걱정 마세요.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상훈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혜가 조용히 천천히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흐른 어느 오후 허름한 동네 커피숍 구석자리에서 지혜는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고 커피숍 안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엔 정장을 빼입은 상훈이 다리를 떨며 앉았다. 테이블 위엔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그래서 조건이 뭔데요? 지혜가 차분하게 물었다.
상우는 거만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다. 간단해. 재산 분할은 없어. 넌 그냥 몸만 나가면 돼. 재산 분할이 없다고요? 응. 어차피 회사 내 거고 집도 내 명의잖아.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 분할을 해? 지혜는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위자료도 없었고 재산 분할 조항도 완전히 비어 있었다. 일방적으로 지혜에게 불리한 내용뿐이었다.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가라고요? 상우는 코웃음을 쳤다. 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했어? 시장에서 떡볶이 팔고 집에서 밥이나 하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지혜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회사 설립할 때 제가 도운 건요? 도운 게 뭐가 있냐고. 그냥 옆에서 응원이나 해준 게 도운 거야? 웃기지 마. 상우는 시계를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빨리 사인해. 나 바빠. 유라랑 약속 있거든. 지혜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다. 그녀의 손이 볼펜을 잡고 떨리는 것처럼 연기했다. 상훈 씨,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요? 우리 10년이. 10년이 뭐가 중요해. 이제 난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너 같은 촌스러운 여자 말고 진짜 상류층 여자랑. 상훈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상훈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여. 어차피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지혜는 천천히 볼펜을 들어 서류에 사인했다. 리지 마이너스 하이. 또박또박 적힌 영문 서명. 상우는 그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잘 생각했어. 일주일 안에 집 비워. 알았지? 네. 지혜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상우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 내가 쓰던 물건들은 다 버릴 거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나가. 제 옷이랑 책은요? 그런 거 가져가서 뭐 하게? 어차피 새 집 가면 다 새로 사야지. 그냥 다 버려. 상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커피값도 내지 않고 휙 나가버렸다. 카페 문이 딸랑거리며 닫혔다. 지혜는 빈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재산 분할이 없다. 좋아요. 그럼 제 재산도 나눠줄 필요가 없겠네요. 지혜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이혼 합의서에 사인했어요. 네, 재산 분할 조항 없는 거 맞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커피숍 창밖으로 상훈이 명품 가방을 든 채 자신의 차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지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날 오후 상훈의 집 거실에서 옥자는 소파에 누워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다.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고 TV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리더니 유라가 명품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옥자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다. 어머, 우리 공주님, 어쩐 일이야? 어머님 뵈러 왔죠.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까 봐요. 유라는 옥자의 팔을 다정하게 잡으며 소파에 함께 앉았다. 그녀는 들고 온 명품 가방에서 고급 한과 세트를 꺼냈다. 이거 명동에서 제일 유명한 한과래요. 어머님 드시라고 사왔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가 효녀네. 진짜 효녀야. 옥자는 감격한 표정으로 한과를 받아들었다. 유라는 슬쩍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어머님, 그 아줌마는 어디 갔어요? 아, 지혜. 그년 이제 쫓아냈어. 오늘 상훈이가 이혼 서류에 사인받았대. 와, 진짜요? 잘했다.
유라는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옥자도 덩달아 신이 났다. 그러게 말이야. 근본도 없는 년이 우리 집에 10년이나 있었으니 원. 이제야 시원하네. 어머님, 근데 그 아줌마가 재산 분할 같은 거 요구하진 않았어요? 그런 거 없어. 상훈이가 확실하게 정리했대. 그녀는 몸만 나가기로 했어. 유라의 눈빛이 반짝였다.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오빠가 똑똑하시네요. 그런 촌스러운 사람한테 재산을 나눠줄 필요 없죠. 맞아. 우리 며느리가 딱 알아듣네. 옥자는 유라의 손을 꼭 잡았다. 유라는 그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좋은 소식? 뭔데? 유라는 마치 비밀을 말하듯 옥자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사실은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오빠한테 강남에 빌딩 하나 주신대요. 뭐? 빌딩? 옥자의 눈이 동그래졌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백에서 가짜 서류를 꺼냈다. 그럴듯하게 위조된 건물 등기부였다. 네, 여기요. 강남역 근처 10층짜리 빌딩이래요. 시세가 한 200억 정도 된대요. 200억? 옥자는 손이 떨리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녀였지만 큼직하게 적힌 200억이라는 숫자는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요, 저희 결혼하면 아버지가 오빠를 저희 회사 부사장으로 앉히신대요. 연봉만 20억이래요. 하느님 맙소사. 옥자는 흥분해서 방방 뛰기 시작했다. 유라는 그런 옥자를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이렇게 쉬울 줄이야. 역시 무식한 사람들은 숫자만 크게 말하면 다 믿네. 어머님, 근데요. 유라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며 말을 꺼냈다. 뭐야? 말해봐. 사실 저희 아버지가요. 며느리 드리는 거에 좀 까다로우세요. 집안 격식 같은 거 많이 따지시거든요. 격식? 그게 뭔데? 예를 들면 패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며느리 들릴 때 금부치를 많이 가지고 와야 한대요. 옥자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금부치를 가져와야 한다고? 네. 저도 창피하지만 전통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고 빌딩도 주시고 그러신대요. 유라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했다. 옥자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200억짜리 빌딩과 연봉 20억이라는 말에 이성이 마비되어 있었다. 그럼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금반지나 금목걸이로 준비하면 돼요. 5천만 원? 옥자는 깜짝 놀랐다. 5천만 원은 그녀가 가진 금부치를 다 팔아도 모자란 금액이었다. 유라는 재빨리 덧붙였다. 어머님, 근데 그거 생각하면 200억짜리 빌딩이잖아요. 5천만 원 투자해서 200억 받는 거면 대박 아니에요? 옥자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 유라의 말이 맞았다. 5천만 원으로 200억을 얻는다면 이건 완전히 대박이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금부치 있으시면 그거 주시고요. 부족한 건 제가 아는 금은방에서 좀 빌려다 드릴게요. 예식 끝나면 바로 돌려드리면 되니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옥자는 신이 나서 방으로 뛰어갔다. 잠시 후 그녀는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가 가득 든 보석함을 들고 나왔다. 이거 다 가져가. 근데 이게 5천만 원 될까? 유라는 금부치를 대충 훑어봤다. 기껏해야 2천만 원 정도의 가치였다. 조금 부족하네요. 혹시 집에 다른 귀중품 있으세요? 옥자는 고개를 저었다. 없는데. 잠깐.
옥자는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꺼냈다. 보자기를 펼치자 고급스러운 비치 팔찌와 진주 목걸이가 나왔다. 이건 지혜 그년 시집 올 때 가져온 거야. 그년 친정 엄마가 물려줬다는데 제법 값나간대. 유라의 눈이 반짝였다. 비치 팔찌는 한눈에 봐도 고가품이었다. 와, 이거 진짜 좋은데요? 이 정도면 한 3천만 원은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것도 가져가. 옥자는 주저없이 지혜의 유품을 유라에게 건넸다. 유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바보들, 이 비치 팔찌만 해도 1억은 넘는데 이거 팔아서 빚부터 갚아야지.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그럼 제가 이거 가지고 저희 아버지께 잘 말씀드릴게요. 그래. 우리 며느리 아버님한테 우리 상훈이 잘 부탁한다고 전해줘. 유라는 금부치와 비치 팔찌를 명품 가방에 쑤셔 넣으며 환하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곧 저희 집안 사람 될 거잖아요. 제가 잘 모실게요. 창밖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있었다. 옥자는 행복한 표정으로 유라를 배웅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근처 골목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 안. 지혜는 소형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거실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그녀는 몇 달 전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뒀던 것이다. 옥자와 유라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다. 5천만 원. 비치 팔찌. 지혜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비치 팔찌는 지혜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시가 2억이 넘는 청나라 시대 골동품이었다. 어머님, 제 어머니 유품까지 넘기시네요. 지혜는 차갑게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꺼냈다. 김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유라가 옥자에게서 귀중품을 편취했습니다. 사기죄 추가 증거로 확보하세요. 그리고 비치 팔찌 추적 시스템 가동하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GPS 칩이 내장되어 있으니 유라가 어디에 팔든 추적 가능합니다. 지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몇 달 전 자신의 모든 귀중품에 초소형 GPS 칩을 심어뒀던 것이다. 유라가 그것들을 팔면 매입자가 누구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에요. 강유라 씨. 지혜는 태블릿을 끄고 시동을 걸었다. 차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백미러로 아파트 건물을 바라보는 지혜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저녁 무렵 상훈의 집 안방에서 옥자는 혼자 거울을 보며 웃고 있었다. 금부치를 다 내준 것이 아깝긴 했지만 200억짜리 빌딩을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했다. 200억? 우리 아들이 재벌 사위. 옥자는 흥얼거리며 춤을 췄다. 벽에 걸린 시계는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상훈이 곧 돌아올 시간이었다. 한편 고급 레스토랑 안. 상훈과 유라가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다. 상훈은 스테이크를 썰며 신이 나서 떠들었다. 유라야, 드디어 그 여자 쫓아냈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오빠 진짜 수고했어요. 저도 그 아줌마 보기 싫었거든요. 유라는 와인을 홀짝이며 웃었다. 상훈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나저나 장인어른께서 빌딩을 주신다며? 대박이네. 네, 우리 아버지가 오빠 마음에 드신대요. 곧 정식으로 인사자리 가질 거예요. 상훈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빌딩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좋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지혜 같은 촌스러운 여자랑 살던 내가 아니라 진짜 상류층으로 사는 거지. 유라는 속으로 비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보 같은 놈. 빌딩은 무슨, 곧 다 빼앗을 건데.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바로 이 순간에도 지혜가 그들의 파멸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갔다. 하지만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최상층에서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지혜의 사무실이었다.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지혜 앞에 내려놓았다. 사장님, 강유라의 전과 기록 최종 확인했습니다. 사기죄 3건, 횡령 2건. 현재 집행유예 중입니다. 좋아요. 그럼 유라가 옥자에게서 받은 금품은? GPS로 추적 중입니다. 아마 내일쯤 금은방에 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이네요.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상훈의 법인 계좌를 떠올렸다. 모니터에 수십억 원의 잔액이 표시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 얹어졌다. 상훈 씨, 유라 씨, 이제부터 진짜 지옥을 보여드릴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혜의 입가에 얼음같이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클릭 한 번 한 번이 상훈과 유라를 파멸로 이끄는 신호였다. 밤은 깊어갔지만 복수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다. 이틀이 지난 아침, 상훈은 회사 사장실에 앉아 법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넓은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그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분명 법인 카드 한도가 월 3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한도 없음으로 바뀐 것이었다. 이게 뭐지? 상훈은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제 법인 카드 한도가 갑자기 무제한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고객님. 확인해 보니 대주주님께서 직접 승인하신 내역이네요. 한시적으로 한도 제한을 해제하셨습니다. 대주주? 아, 내가 했나 보네. 감사합니다. 상훈은 의아했지만 자신이 술 취해서 했나 보다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카드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내가 대단하긴 해. 회사도 잘 나가고 이제 돈도 마음껏 쓸 수 있고. 그는 곧바로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오늘 시간 돼? 명품 쇼핑 가자. 내가 내 드레스랑 가방 사줄게. 진짜요? 오빠 최고. 유라의 목소리가 들뜬 것을 느끼며 상훈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법인 카드 한도를 푼 것은 그가 아니라 실제 대주주인 지혜였다는 것을. 지혜는 일부러 상훈이 돈을 마구 쓰게 만들어 나중에 횡령죄로 고소하기 위한 증거를 쌓고 있었던 것이다. 오후가 되자 상훈과 유라는 손을 잡고 청담동 명품 거리를 걸었다.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는 거리에는 명품 매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최고급 브랜드 매장 앞에서 유라가 멈춰섰다. 오빠, 저기, 저 가방 예쁘지 않아요? 쇼윈도에는 크리스탈이 박힌 핸드백이 전시되어 있었다. 가격표에는 8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8천만 원? 비싸네. 상훈이 조금 망설이자 유라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에이, 오빠 회사 잘 나가잖아요. 이 정도는 껌값이죠. 그래, 그럼 사자. 상훈은 허세를 부리며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저 가방 주세요. 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직원이 가방을 포장하는 동안
유라는 다른 진열대를 둘러봤다. 그녀의 눈이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고정되었다. 오빠, 저것도, 그것도 살까? 진짜요? 당연하지. 우리 유라한테는 다 해줘야지. 상우는 법인 카드를 꺼내 계산대에 내밀었다. 1억 3천만 원. 직원이 카드를 긁었고 승인이 떨어졌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상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유라를 쳐다봤다. 어때? 역시 난 능력남이지? 오빠 정말 멋있어요. 유라는 환하게 웃으며 상훈의 팔을 꼈다. 두 사람은 신이 나서 다음 매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저 멀리 커피숍 2층 창가에서 지혜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상훈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1억 3천만 원. 좋아요. 계속 써보세요. 나중에 다 돌려받을 테니까. 지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커피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상훈과 유라는 여전히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3시간이 흘렀다. 상훈과 유라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가방, 구두, 시계, 옷, 액세서리. 그들이 산 물건의 총액은 6억 원이 넘었다. 오빠, 오늘 정말 최고였어요. 유라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상훈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역시 돈은 이렇게 써야 제맛이지. 지혜랑 있을 땐 편의점 도시락도 아깝다고 했는데 그 아줌마는 오빠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이제 오빠는 저 같은 여자랑 어울려야죠. 상훈은 유라를 껴안으며 웃었다. 그래, 넌 나랑 딱 어울려. 두 사람은 호텔로 향했다. 상훈은 법인 카드로 하룻밤에 500만 원짜리 스위트룸까지 예약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고 직원들은 공손하게 그들을 안내했다. 오늘은 여기서 쉬다 가자. 오빠, 완전 럭셔리하다. 유라는 호텔 방 안을 둘러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킹사이즈 침대, 대리석 욕실, 바다가 보이는 전망.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계산적인 빛이 숨어 있었다.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돈을 물쓰듯 쓰다니. 회사가 오래 갈 리 없어. 빨리 빼낼 건 빼내야겠어. 유라는 상훈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슬쩍 그의 가방을 뒤졌다. 명함, 법인 인감, 회사 서류들. 그녀는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 정도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겠네. 다음 날 이른 아침 상훈의 집 거실에서 옥자는 전화를 붙잡고 친척들에게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세요? 형님, 우리 상훈이가 말이야. 재벌 딸이랑 결혼한대요. 장인어른이 빌딩을 준대요. 빌딩을. 네, 200억짜리요. 강남역 근처래요. 옥자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기사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박옥자 고객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지혜님이 보낸 택배입니다. 지혜? 옥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다. 상자를 뜯자 안에는 옥자가 좋아하는 고급 한과와 건강식품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리고 작은 카드 한 장. 어머님,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선물 보냅니다.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지혜. 옥자는 카드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즉, 이제 와서 아부하네. 늦었어. 하지만 그녀는 한과를 집어먹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공짜로 받은 선물이니 먹을 건 먹어야 했다. 오후가 되자 옥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유라였다. 어머님, 저 지금 어머님 댁 앞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 우리 며느리. 왔어. 옥자는 황급히 문을 열었다. 유라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그녀의 손엔 어제 상훈에게서 받은 8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어제 오빠가 이거 사줬어요. 어머, 이게 얼마짜리야? 8천만 원이요. 8천만 원? 옥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유라는 자랑스럽게 가방을 이리저리 보여줬다. 오빠가 저한테 6억어치 선물을 사줬어요. 역시 능력 있는 남자는 달라도 다르죠? 옥자는 부러운 표정으로 가방을 만져봤다. 우리 아들이 대단하긴 하지. 6억이라니. 어머님,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유라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뭔데? 말해봐. 사실 이 가방이랑 구두가 좀 더러워졌거든요. 어제 쇼핑하다가 먼지가 좀 묻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닦아줄까? 아니에요. 그것보다 유라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웃으며 말했다. 그 지혜 아줌마 아직 집에 안 나갔죠? 그 사람한테 시키면 안 될까요? 옥자의 눈이 반짝였다. 오, 좋은 생각이다. 그년 어차피 할 일도 없을 텐데 딱 좋지. 그럼 불러주세요. 제가 직접 시키고 싶어요. 옥자는 신이 나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이지혜. 당장 집으로 와. 30분쯤 지나자 현관문이 열리고 지혜가 들어왔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거실에는 옥자와 유라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왜 부르셨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옥자는 턱으로 유라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새 며느리 구두 좀 닦아줘. 네. 못 들었어? 구두 닦으라고. 유라는 다리를 꼬고 앉아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아줌마, 이 구두 8천만 원짜리거든요. 조심히 닦아주세요. 지혜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지혜는 부엌으로 가서 걸레와 물을 가져왔다. 그리고는 유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옥자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게 내 주제지. 명품 구두나 닦는 게 딱 맞아. 유라는 발을 쭉 뻗으며 지혜를 내려다봤다. 아줌마, 뒤꿈치 부분 특히 신경 써서 닦아주세요. 먼지가 많이 묻었거든요. 네. 지혜는 말없이 구두를 닦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옥자와 유라는 그런 지혜를 보며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지혜의 눈빛은 차분했다. 그녀는 구두를 닦으면서도 눈으로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소파 옆에 놓인 유라의 명품 가방. 가방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뭔가가 보였다. 신분증. 그것도 여러 장. 지혜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주머니에 숨겼다. 그리고는 구두를 닦는 척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가방 쪽으로 향했다. 찰칵. 소리 없이 사진이 찍혔다. 위조 신분증. 증거 확보. 지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계속 구두를 닦았다. 유라는 지혜가 사진을 찍은 줄도 모르고 옥자와 수다를 떨고 있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실 거죠? 당연하지. 빌딩 주신다는데 안 갈 수가 있나? 근데 어머님, 혹시 그 지혜 아줌마가 재산 분할 소송 같은 거 걸면 어떡해요? 옥자는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야? 그냥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소송을 걸어. 이혼 합의서에도 재산 분할 없다고 사인했어. 다행이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걱정 마. 우리 상훈이가 다 알아서 했어. 지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구두를 다 닦은 그녀는 조용히 일어났다. 다 닦았습니다. 유라는 구두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럭저럭하네요. 다음엔 더 잘 닦아주세요. 네. 지혜는 걸레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옥자가 뒤에서 소리쳤다. 야 가면서 설거지도 하고 가. 알겠습니다. 지혜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위조 신분증 3장. 전부 다른 이름. 강유진, 박수진, 이민정. 강유라는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 설거지를 마친 지혜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혜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확대해 봤다. 선명하게 찍힌 위조 신분증들. 완벽해. 지혜는 작게 중얼거렸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가 서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저녁 무렵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최상층. 지혜의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가 지혜가 찍어온 사진을 확대해서 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다. 사장님, 이건 대박입니다. 위조 신분증이 3장이나 되네요. 네. 강유라는 다중신분으로 여러 남자들에게 사기를 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금 신고하면 상훈이가 경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재혼 파티 당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유라를 체포시킬 거예요. 상훈이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죠. 김 변호사는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치밀하십니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김 변호사님, 제가 구두를 닦을 때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무슨 생각을 하셨는데요? 10년 전 제가 만삭의 몸으로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떡볶이를 팔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죠.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하지만 그들은 제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니,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비웃었죠. 제가 무릎 꿇고 구두를 닦을 때 옥자와 유라가 웃는 걸 봤어요. 사장님,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들이 저를 깔보고 비웃었던 그 순간을 100배로 돌려줘야겠다고. 지혜는 책상 서랍에서 10년 전 매출 장부를 꺼냈다. 낡고 달아빠진 공책. 그 안엔 그녀의 피땀이 숫자로 적혀 있었다. 이제 곧 끝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김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지혜는 다시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는 상훈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 떠 있었다. 오늘 하루에만 6억 원을 썼다. 상훈 씨 계속 쓰세요. 쓸 수 있을 때 마음껏 쓰세요.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며칠 후면 재혼 파티. 그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지혜는 창가에 서서 그 불빛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게 끝나. 지혜는 작게 중얼거리며 커튼을 닫았다. 사무실에는 컴퓨터 불빛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상훈의 계좌 내역이 떠 있었고 숫자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다. 복수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다. 재혼 파티를 사흘 앞둔 오후 상훈과 유라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린 호텔 연회장을 걸어다니고 있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높은 공간,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있었다.
호텔 매니저가 공손하게 그들을 안내했다. 사장님, 이번 파티 예산이 총 15억 원입니다. 괜찮으시죠? 상우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넓은 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15억? 문제 없어요. 법인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케이터링, 샴페인, 플로리스트 비용까지 합치면 총 2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유라가 상훈의 팔을 꼭 껴안으며 교태를 부렸다. 오빠, 20억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재벌 사위 되는 거 온 세상에 알려야 하잖아. 상우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호텔 매니저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우는 주저없이 서명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계약서의 결제 조건란에 대주주 승인 필수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다는 것을. 호텔 매니저는 속으로 의아해하며 서류를 챙겼다. 사실 그는 며칠 전 지혜로부터 연락을 받았었다. 이상훈 사장이 파티를 예약하면 일단 진행하세요. 하지만 최종 결제는 제가 승인할 때까지 보류해 주세요. 매니저는 지혜가 실제 대주주라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상우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신이 나서 파티 준비에 열을 올렸다. 매니저님, 입구에 제 얼굴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 좀 크게 걸어주세요. 그리고 레드카펫도 깔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라는 무대 위에 설치될 샴페인 타워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빠, 이거 진짜 멋있다. 우리 파티 완전 화제가 되겠어요. 당연하지. 이 정도 규모면 연예인 결혼식 절이 갈아야지. 상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두 사람은 파티장을 한 바퀴 돌아본 후 만족스럽게 호텔을 나섰다. 밖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쏟고 있었다. 그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최상층에서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들고 급하게 들어왔다. 지혜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사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이상훈 씨가 호텔 파티 비용으로 20억을 쓰려고 합니다. 지혜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봤어요. 호텔 매니저한테는 제가 이미 연락했습니다. 일단 진행하되 최종 결제는 제가 승인할 때까지 보류하라고요. 그럼 파티 당일에?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모든 결제를 취소할 겁니다. 상훈 씨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김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사장님, 이건 지난 3개월간 이상훈 씨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총 35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35억. 지혜는 서류를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다. 명품 쇼핑, 고급 호텔, 유흥비. 모두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들이었다. 완벽한 횡령 증거네요. 네. 이 정도면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지혜는 서류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상훈 씨는 자기가 회사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법인 카드가 무제한인 줄 알고 마구 쓰고 있죠. 사장님께서 일부러 한도를 풀어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덫을 놓은 거예요. 상훈 씨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든 거죠. 지혜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빌딩 숲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상훈 씨한테 마지막 기회를 줘야죠. 마지막 기회요? 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직접 경고했지만 무시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김 변호사는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치밀하십니다, 사장님. 하루가 지난 저녁
상우는 회사 사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넓은 책상 위에는 파티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일 모레면 재혼 파티. 그는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지혜가 들어왔다. 여전히 낡은 가디건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상우는 짜증스럽게 그녀를 쳐다봤다. 뭐야, 너 왜 왔어? 이미 이혼했잖아. 상훈 씨,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상우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뭔데? 빨리 말해. 나 바빠. 지혜는 천천히 사장실 안으로 들어와 상훈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상훈은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꼈다. 상훈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습니다. 뭘?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상훈은 비웃듯 웃었다. 뭘 끝내? 우리는 이미 끝났잖아. 지혜는 상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지난 3개월 동안 당신이 법인 카드로 쓴 돈이 35억 원이에요. 모두 개인 용도죠. 상훈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게 뭐 어쨌다고? 횡령이에요. 형사처벌 대상이죠. 야, 이 회사 내 거야. 내가 내 돈 쓰는데 횡령이 무슨 횡령이야. 상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책상을 탁 치는 소리가 사장실에 울렸다. 지혜는 여전히 차분했다. 상훈 씨, 이 회사 당신 거 아니에요. 뭐? 이 회사의 실제 대주주는 제1인 지주회사예요. 당신은 그냥 고용된 사장일 뿐이죠. 상훈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지혜를 쳐다봤다. 미쳤냐? 무슨 헛소리야? 지혜는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법인 등기부 등본이었다. 여기 보세요. 대주주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상훈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서류에는 이지의 지주회사 100% 지분 보유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10년 전 당신 명의로 회사를 만든 척했지만 실제로는 제 지주회사 소유로 등록했어요. 당신은 몰랐겠지만요. 상우는 손이 떨리며 서류를 내려놓았다. 거짓말이야. 이건 위조야. 위조가 아니에요. 등기소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특허도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지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회사의 핵심 기술 특허 서류였다. 모든 발명자란에 이지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것도 위조야. 이 특허는 내가 개발한 거라고. 당신이 개발했다고요? 상훈 씨, 당신은 코딩 한 줄도 할 줄 몰라요. 이 기술은 제가 10년 전부터 개발한 겁니다. 상훈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사장실에는 형광등 불빛만 환하게 켜져 있었다. 너 지금 날 협박하는 거야?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협박이 아니에요. 경고예요. 지금이라도 멈추고 사과하면 회사 지분 10% 정도는 남겨줄게요. 뭐? 당신이 명목상이나마 사장 노릇한 게 사실이니까 그 정도는 인정해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당신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상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비웃기 시작했다. 하하, 웃기고 있네. 너 지금 무슨 드라마 찍냐? 상훈 씨, 야, 이지혜. 내가 무슨 수를 쓰든 이 회사는 내 거야. 10년 동안 내가 운영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장으로 알아.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없어. 상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소용없어. 나한테는 변호사도 있고 돈도 있어.
싸우면 내가 이겨. 지혜는 조용히 글을 올려다 봤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넌 이미 끝난 사람이야. 내 인생에서 지워진 거라고. 상우는 지혜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이제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니면 경호원 부를 거야. 지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서류를 챙기며 마지막으로 상훈을 바라봤다. 상훈 씨, 10년 전 기억나요? 당신이 울면서 약속했죠. 성공하면 꼭 보답하겠다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당신한테 쏟아부었죠.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이용만 했어요. 돈 벌어오는 도구로만 봤죠.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상우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알겠어요. 제가 마지막 기회를 드렸는데 거절하셨으니 이제 어쩔 수 없네요. 무슨 소리야? 내일 모레 파티에서 뵙죠. 상훈 씨. 그때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지혜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장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다. 상훈은 혼자 남아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법인 등기부, 특허 서류. 그의 손이 떨렸다. 설마 진짜는 아니겠지? 그는 급하게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다. 회사 정보를 검색했다. 화면에 떠오른 정보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주주 이지의 지주회사 지분 100%. 이럴 수가. 상우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설령 그렇다 해도 나한테는 유라가 있어. 유라 아버지가 빌딩을 주신다고 했잖아. 이 회사 없어도 난 재벌 사위야.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내일 모레 파티 준비 다 됐지? 응, 좋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전화를 끊은 상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의 서울,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상훈의 집 안방에서 옥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 낮에 상훈에게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엄마, 혹시 지혜가 이상한 소리 한 적 없어요? 무슨 이상한 소리? 회사가 자기 거라든가 그런 헛소리요. 옥자는 웃으며 대답했었다. 그런 거 없어. 그년이 무슨 돈이 있다고 회사를 차려. 걱정 마. 하지만 전화를 끊은 후 옥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일어나서 거실로 갔다. 상훈의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방 안에서 상훈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변호사님, 제 회사 등기부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급한 일이에요. 옥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 지혜는 넓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10년 만에 자신의 진짜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다. 천장까지 닿는 대형 창문,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미술품들. 이 모든 게 그녀의 것이었다. 하지만 지혜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10년 전 상훈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우리 정말 행복했었는데. 지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사진을 서랍에 넣었다. 이제 끝이야.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파티 당일 실행할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 1. 호텔 결제 취소 마이너스 파티 절정 시점. 2. 법인 계좌 동결 마이너스 상훈이 카드를 쓸 때. 3. 강유라 신분 위조 증거 경찰 제출 마이너스 파티장에서 체포. 4. 횡령 증거 대형 스크린 공개 마이너스 모든 하객 앞에서. 5. 실제 대주주 신분 공개 마이너스 마지막 순간. 지혜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다. 이틀 후면 모든 게 끝나. 10년을 기다렸어. 조금만 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그녀의 피땀으로 일궈낸 것들이었다. 상훈 씨,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당신은 거절했죠. 지혜는 노트북을 닫으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심판의 날이 왔으니까. 밤은 깊어갔고 운명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다. 이틀 후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었다. 지혜는 소파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불빛 속 어딘가에 상훈과 옥자, 유라가 있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틀 후 그들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을. 재혼 파티 당일 오후 4시가 되자 호텔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기 시작했다. 거대한 현수막에는 CEO 이상훈 앤드 강유라 양재혼 파티라고 적혀 있었고 입구에는 붉은 레드 카펫이 길게 깔려 있었다. 옥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부치를 주렁주렁 걸치고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는 가운데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아들 재혼 파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모님. 따님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호호 감사합니다. 재벌 집안 교수거든요. 옥자는 신이 나서 자랑을 늘어놓았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화려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수십 개의 테이블마다 최고급 요리와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다. 꽃장식이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무대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무대 중앙에는 상훈과 유라가 서 있었다. 상훈은 맞춤 제작한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유라는 3억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둘은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했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행복하세요. 하객들의 축하가 쏟아졌다. 상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상훈은 유라의 손을 잡으며 계속했다. 1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능력과 노력으로 이렇게 큰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진정한 상류층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다. 유라는 상훈을 바라보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유라를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하객들이 환호했다. 옥자는 무대 아래에서 눈물을 닦으며 감격해했다. 우리 아들 정말 성공했어. 저녁 6시가 되자 파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건배를 외쳤다. 무대에서는 라이브 밴드가 경쾌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홀 안은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시끌벅적했다. 상훈은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사장님, 회사 요즘 정말 잘 나가시죠? 네, 덕분에 매출이 지난해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비결이 뭡니까? 상우는 가슴을 펴며 대답했다. 저의 통찰력과 경영 능력이죠. 시장을 읽는 눈이 남다릅니다.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입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음악 소리는 여전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으로 쏠렸다. 지혜가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3주 전에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지혜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최고급 디자이너의 맞춤 드레스였다. 목에는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펜던트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 묶었고 세련된 메이크업이 그녀의 얼굴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었다. 그녀의 뒤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따라오고 있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 누구야? 완전 여신 같은데? 혹시 연예인 아냐? 옥자가 지혜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급히 지혜에게 다가갔다. 전현이 왜 여기 있어? 옥자는 성큼성큼 지혜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경호원 2명이 옥자 앞을 가로막았다. 비켜. 내가 누군지 알아? 경호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혜는 침착하게 옥자를 바라봤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뭐? 어머님? 이 미친년이 지금. 옥자가 지혜의 옷을 잡아당기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상훈이 급히 달려왔다. 홀 안의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혜는 상훈을 차갑게 쳐다봤다. 파티 구경하러 왔어요. 제 돈으로 여는 파티니까요. 뭐? 내 돈? 상훈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객들이 둘의 대화를 들으려고 점점 가까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음악이 멈췄고 홀 안이 조용해졌다. 그 순간 호텔 매니저가 상훈에게 급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사장님. 왜요? 지금 바쁘잖아요. 매니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법인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뭐? 상훈의 얼굴이 굳었다. 매니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리고 이 파티의 결제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대주주분께서 긴급 자금 회수를 요청하셨습니다. 대주주? 내가 대주주잖아. 아닙니다, 사장님. 실제 대주주는. 매니저는 지혜를 가리켰다. 저분이십니다. 상훈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유라가 황급히 상훈에게 다가왔다. 오빠 무슨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그때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음악은 완전히 멈췄고 홀 안은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화면에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이었다. 넥스트 로지스 주식회사. 대주주 이지혜 지주회사 지분 100%. 대표이사 이상훈 고용 CEO. 하객들이 숨을 죽였다. 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스크린에 다음 화면이 떠올랐다. 특허 등록증들이었다. 회사의 핵심 기술 특허 10건. 모든 발명자란에 이지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류가 하나하나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이게 왜 내 이름이야? 상훈이 지혜를 향해 소리쳤다. 지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상훈 씨. 이 회사는 10년 전부터 제 것이었어요. 스크린에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다. 10년 전의 사진들이었다.
만삭의 지혜가 시장에서 떡볶이를 파는 모습, 좁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는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무능력한 상훈의 모습, 비가 내리는 시장 풍경, 좁은 원룸의 낡은 책상, 옥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 저건 스크린에 지혜의 수기장부가 클로즈업 되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메모들. 2014년 3월 5일 마이너스 매출 12만원 마이너스 상훈 학원비 30만원 입금. 2014년 4월 10일 마이너스 매출 15만원 마이너스 상훈 사업자 등록비 50만원 송금. 2014년 5월 20일 마이너스 매출 18만원 마이너스 상훈 사무실 보증금 500만원 대출 상환.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수십 개의 기록이 나타났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다. 아내가 저렇게 고생시켜가면서 남편 사업 키워준 거야? 근데 남편이 성공하니까 버렸네? 최악이다, 진짜. 상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그는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아, 아니야. 이건 다 조작이야. 하지만 스크린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상훈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항목이 나열되었다. 2024년 10월 5일 마이너스 명품 가방 8천만원 개인 구매. 2024년 10월 12일 마이너스 호텔 스위트룸 500만원 강유라와 숙박. 2024년 10월 20일 마이너스 명품 시계 1억 2천만원 강유라 선물. 2024년 11월 3일 마이너스 고급 레스토랑 2천만원 유흥비. 2024년 11월 15일 마이너스 명품 의류 3억 원 개인 구매. 화면이 계속 넘어가면서 수십 건의 내역이 나타났다. 마지막에 큰 글씨로 총액이 나타났다. 총 사용 금액 35억 4,200만 원. 하객들이 경악했다. 회사 돈을 저렇게 써? 완전 횡령이잖아. 범죄자네, 범죄자야. 유라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그녀는 슬쩍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지혜는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하객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다. 여러분,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혜, 넥스트로지스의 실제 설립자이자 대주주입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이 지혜에게 집중했다. 샹들리의 불빛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1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는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를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고 밤새 일하며 그의 사업을 키웠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차갑고 냉정했다. 하지만 그는 성공하자마자 저를 버렸습니다. 10년의 헌신을 쓰레기처럼 버렸죠. 상훈은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옥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풀린 그녀는 의자를 붙잡으며 겨우 몸을 지탱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모든 것을 다시 거두겠다고. 지혜는 상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상훈 씨,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었죠. 2일 전 당신 사무실에서. 그건. 하지만 당신은 거절했어요. 오히려 저를 비웃었죠. 스크린에 2일 전 사무실에서의 대화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상훈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야, 이지혜. 내가 무슨 수를 쓰든 이 회사는 내 거야. 그리고 말이야, 내가 아무리 증거를 들이밀어도 소용없어. 나한테는 변호사도 있고 돈도 있어. 하객들이 한숨을 쉬었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다. 상훈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상훈 씨. 지혜는 손을 들었다. 그 신호와 함께 경찰들이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무대 쪽으로 걸어왔다. 이상훈 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야? 이거 나. 상훈은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찰칵 소리가 조용한 홀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내가 왜? 나는 관계없어. 하지만 또 다른 경찰이 유라를 막아섰다. 강유라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야? 경찰은 유라의 가방에서 위조 신분증들을 꺼냈다. 강유진, 박수진, 이민정. 3개의 신분증이 나왔다. 당신은 여러 남자들에게 다중 신분으로 접근해 금품을 편취한 전과 산범입니다. 아니야. 오해야. 유라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녀에게도 수갑이 채워졌다. 하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옥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안 돼. 우리 아들. 내 아들. 지혜는 옥자를 내려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머님이 저한테서 받아간 금품 목록도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횡령 방조죄로 고소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3일 전에 제가 보낸 택배 기억하시죠? 그 안에 있던 한과와 건강식품? 옥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들은 제가 당신들에게 건넨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동시에 증거이기도 하고요. 지혜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옥자가 택배를 받고 만족스럽게 먹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다. 이 영상과 함께 지난 10년간 어머님이 제게서 받아간 금품 목록 47건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총액 12억 원. 12억? 옥자는 기절할 듯 비틀거렸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부축했다. 연회장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상훈과 유라는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수갑찬 그들의 모습을 하객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옥자는 바닥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다. 지혜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상훈이 끌려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상훈이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소리쳤다. 지혜야, 제발, 나 살려줘. 지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천천히 연회장을 나섰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호위하며 함께 걸었다. 밖에는 그녀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최고급 수입차. 운전기사가 공손히 문을 열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혜는 차에 올라탔다. 차창 너머로 혼란스러운 호텔 입구가 보였다. 경찰차의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다. 상훈과 유라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모습이 보였다. 지혜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10년 전으로 돌아간 소감이 어때요, 상훈 씨? 그때보다 빚이 7억 더 많겠네. 차는 조용히 출발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단지 차갑고 냉정한 표정뿐이었다. 차창 밖으로 호텔이 점점 멀어졌다. 저녁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복수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지혜는 눈을 감았다. 차는 강남 쪽으로 조용히 달려갔다. 사흘이 지난 오후 형광등 불빛 아래 상훈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의 회색 벽, 차가운 철제 책상. 사흘 전의 화려한 턱시도는 온데간데였고 회색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형사가 두꺼운 파일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쿵 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다. 이상훈 씨,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업무상 횡령 35억 원, 배임 12억 원. 이 정도면 최소 징역 7년입니다. 상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형사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법인 인감과 OTP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 허위 보고서 작성, 주주기망.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저는 몰랐어요. 회사가 제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형사는 코웃음을 쳤다. 10년 동안 몰랐다고요? 법인 등기부 한 번도 안 봤어요? 그건 제가... 상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그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혜가 모든 걸 알아서 해줬고 그는 사장 행세만 하면 됐으니까. 강유라 씨는 어떻게 돼요? 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사는 파일을 넘기며 대답했다. 그 여자요? 사기죄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서 받은 금품만 5천만 원. 그걸 도박으로 다 날렸더군요. 뭐? 그리고 당신한테 준 명품 시계? 가짜였어요. 1억짜리 시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50만 원짜리 짝퉁. 상우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짜? 그것도 이지혜 씨가 미리 결제 경로를 조작해서 가짜가 배송되게 만든 거래요. 강유라는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당신한테 준 거고. 상우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모든 게 지혜의 계획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지혜. 그년이. 그분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형사는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검찰 송치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형사가 나가고 상우는 혼자 남았다. 조사실의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다. 사흘 전만 해도 그는 재벌 사위가 될 거라고 믿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죄수였다. 여자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 유라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웨딩드레스는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화장기가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밤의 불빛이 창살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감방 안에 다른 여자들이 수군거렸다. 저 여자 뉴스에 나왔던 사기꾼 아니야? 맞아. 재벌 사모님 행세하다 걸린 거. 쯧쯧. 징역 10년은 각오해야겠네. 유라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이튿날 아침 교도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강유라 면회. 면회? 유라는 놀라며 일어났다. 혹시 상훈이 자신을 구하러 온 건가? 아니면 변호사? 하지만 면회실에 앉아있던 사람은 지혜였다. 유리창 너머로 지혜가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유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이 왜 여기 와? 지혜는 차분하게 유라를 바라봤다. 강유라 씨, 아니, 진짜 이름이 뭐죠? 김수정? 박미나?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혜는 파일을 펼쳤다. 제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3개월간 당신을 미행했어요. 당신이 지난 5년간 속인 남자만 12명이더군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당신이 우리 시어머니한테서 편치한 빛이 팔찌, 제 어머니 유품이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2억짜리 골동품? 당신은 그걸 5천만 원에 팔았더군요. 유라는 말문이 막혔다. 지혜는 계속 말했다. 그 돈으로 도박했죠? 강원랜드에서 하룻밤에 다 날렸더군요. 어떻게? GPS 칩이 내장되어 있었어요.
당신이 어디에 팔든 누구한테 주든 다 추적됐죠. 유라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강유라 씨, 당신은 탐욕에 눈이 멀었어요. 남의 것을 훔치려다 자기 인생을 망친 거죠. 잠깐, 유라가 소리쳤다. 지혜는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유라는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다. 일주일 후 법원의 높은 천장 아래 상훈의 재판이 열렸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하객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모두 이 사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이상우는 업무상 횡령 35억 4천만 원, 배임 12억 원, 사문서 위조 등의 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사님, 상훈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피고인 강유라는 사기죄,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법정 경위가 둘을 부축해서 데리고 나갔다. 상우는 끌려가면서 방청석을 돌아봤다. 그곳에 지혜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상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훈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지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쓰고 조용히 법정을 나섰다. 법원 복도를 걸어나가는 그녀의 하이힐 소리만 울려 퍼졌다. 2주가 흐른 오후 경매 공고라고 적힌 빨간 딱지가 아파트 현관문에 붙어 있었다. 옥자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가구들은 모두 압류되어 사라졌다. 햇살이 빈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집행관들이 서 있었다. 박옥자 씨, 오늘까지 퇴거하셔야 합니다. 제발, 하루만 더. 안 됩니다. 새 주인이 이미 결정됐어요. 집행관들은 냉정하게 말했다. 옥자는 비닐봉지 하나에 옷가지를 담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10년간 누렸던 호화로운 생활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를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로비에 익숙한 차가 서 있었다. 지혜의 차였다. 차창이 내려가고 지혜가 모습을 드러냈다. 옥자는 그녀를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지혜야,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10년 전 제가 만삭의 몸으로 시장 바닥을 기어다닐 때 어머님은 뭐 하셨죠? 그건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계셨죠. 제가 벌어온 돈으로 금붙이 사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옥자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3주 전 저한테 구두를 닦으라고 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시원하셨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혜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다. 그리고 이 아파트, 제가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매각 대금 전액은 미혼모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뭐,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기로 했어요. 지혜는 차창을 올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님, 10년 전으로 돌아가세요. 아니, 그때보다 더 밑바닥으로요. 차는 조용히 출발했다. 옥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아파트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차가웠다. 한 달이 흘렀다. 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좁은 방 하나가 나왔다. 월세 35만 원짜리 고시원이었다. 옥자와 보석으로 풀려난 상훈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방 안엔 낡은 이불 2개와 전기밥솥 하나가 전부였다. 창문은 작았고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상우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갈 곳이 없었다. 회사도 돈도 명예도 모두 잃었다. 엄마, 배고파요. 상훈이 힘없이 말했다. 저녁 무렵이었다. 옥자는 지갑을 뒤졌다. 남은 돈은 5,000원 뿐이었다. 라면이나 끓여 먹자. 옥자는 편의점에서 라면 2개를 샀다. 10년 전 지혜와 상훈이 먹던 그 라면이었다. 방으로 돌아와 전기밥솥에 물을 끓였다. 엄마, 우리 어떡해요? 나 아직 재판 남았는데.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다. 과거의 화려했던 생활이 꿈처럼 느껴졌다. 명품 옷, 고급차, 호화로운 아파트.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상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좁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 불빛들 속 어딘가에 지혜가 있을 것이었다. 지혜, 미안해. 상우는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라면 국물을 마지막까지 들이켰다. 같은 시각 강남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 창가에서 지혜가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김 변호사가 서 있었다. 밤의 서울 야경이 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사장님,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회사는 정상화되었고 횡령당한 자금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님. 그런데 사장님,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시네요. 지혜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복수는 끝났는데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10년을 준비하신 건데.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변호사님, 제가 뭘 얻은 걸까요? 정의를 얻으셨습니다. 정의. 지혜는 쓸쓸하게 웃었다. 맞아요. 정의를 얻었죠. 하지만 10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김 변호사는 조용히 지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장님, 이제 앞을 보세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10년 전 사진을 꺼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지혜와 상훈. 그녀는 그 사진을 찢어버렸다. 조각난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석 달이 흐른 겨울날 오후. 옥자와 상우는 여전히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다. 상우는 형이 확정되어 곧 교도소로 가야 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오후 옥자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골목 입구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차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지혜였다. 그녀는 우아한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차는 단칸방 앞을 지나쳤다. 지혜는 고개를 돌려 그 허름한 건물을 바라봤다. 옥자와 눈이 마주쳤다. 지혜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옥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차갑고 냉정한 시선뿐이었다. 지혜는 선글라스를 다시 올리고 고개를 돌렸다. 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배기가스만 허공에 남았다. 옥자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지혜의 차 안에서 김 변호사가 물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후회는 안 하시고요?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후회요? 아니요. 전혀요.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다. 지혜는 백미러로 뒤를 돌아봤다. 저 멀리 허름한 단칸방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 소감이 어때요? 지혜는 작게 중얼거렸다. 아, 그때보다 빚이 7억 더 많겠네요. 그녀의 입가에 차갑고 냉정한 미소가 번졌다. 1년이 흘렀다. 화려한 시상식장의 무대 위. 지혜는 회사를 더욱 키웠다. 넥스트 로지스는 업계 1위 기업이 되었고 지혜는 올해의 여성 CEO로 선정되었다. 무대 조명이 환하게 그녀를 비췄다. 수백 명의 관객이 박수를 보냈다. 지혜는 트로피를 받으며 소감을 말했다. 저는 10년 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죠.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자신의 가치를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지혜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은혜는 2배로, 원수는 10배로. 이것이 제 인생 철학입니다. 그날 밤 지혜는 펜트하우스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혼잣말을 했다. 10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어.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지혜는 미소 지으며 와인을 마셨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트로피를 들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그녀의 것이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와인잔을 비웠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실루엣. 그녀는 더 이상 10년 전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지혜는 당당했고 강했고 완벽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